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문화원 부원장 허영호입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가야입니다. 우선 처음 장면부터 한번 봅시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국가라 그러면 정부라는 말과 조금 혼돈되게 쓰는데, 국가라는 말은 라틴어 스타토의 선다, 바로 선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되었고, 스테투스, 지위, 신분 이런 의미로 전환된 후 오늘날 스테이트의 국가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미국에서는 스테이트가 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 무슨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이런처럼. 그리고 주 정부의 의미로 이제 가버먼트를 쓰는데, 이제 미국은 합중국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제 스테이트가 국가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가 오늘날 국가로 이제 씁니다. 국가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그리스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인간성에 의해 결정된 생활 형성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서 흔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일에, 정부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는 정치적인 동물, 즉 인간성에 의해서 결정된 생활 형성체, 이렇게 이제 말했고, 막스 베버는 국가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관계력의 독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공동체. 저는 이 정의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영역 안에서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그 일정한 영역이라는 게 이제 국토의 개념이겠죠. 지리적 개념, 이제 영토적 개념 이런 뜻이고, 거기서 물리적 관계력을 독점합니다. 국가라는 틀 안에서 물리적 관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 혹은 사람은 국가라는 인격 개편입니다. 개인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폭력을 휘두르면 그게 이제 쌍방폭력이 되죠. 반드시 물리적 관계력은 국가라는 기관이 독점을 합니다. 그게 우리 그 국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 물리적 관계력의 독점이 보장될 때만이 국가라는 기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합법적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물리적 관계력을 독점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정의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국가의 종류에는 국가주의, 국가론, 이건 이제 전체주의라 그러죠.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조금 대비되는 말인데, 자연 상태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질서도, 법도, 선악의 판단 기준도 없는 상태로 항상 전쟁 상태를 의미하며, 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계약을 맺는다. 이 사회적 계약을 우리가 믿을 신자를 써서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커버넌트. 이 신약은 각자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고 공동의 권력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합법적 폭력의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무질서와 범죄와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신약의 양도받은 권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어 탄생되는 기구가 곧 국가다. 이 국가의 주인이 주권자이며 다른 모든 사람은 신민이 된다. 그래서 국가는 세속의 신호로 등극한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론의 정의인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 토마스 홉스입니다. 자연 상태란 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힘센 사람이 뭐 누굴 피해를 끼쳐도, 누굴 때려도, 누굴 약탈해도 이게 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자연 상태라 그러고, 이런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모두 조금씩 포기하고, 그 포기된 자유를 누구한테 양도를 하자. 그 양도된 권력을 가진 사람을 그 하나의 인격, 그러니까 인공의 인간으로 보고, 그 인공의 인간을 국가라고 합니다. 그 국가를 홉스는 주권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권자는 국민인데, 홉스의 주권자는 그 우리의 조금씩 양도된 권한을,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을 신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화된 인민. 그러니까 이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의 밑에서 노복으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신민은 단지 외침이나 범죄나 침략에서 조금 질서적으로 살 수 있는 대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늘 봉사를 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홉스의 주장을 보면, 홉스가 쓴 그 리바이어던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 보면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입법권과 사법권, 전정 선포권도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안 되며, 주권자의 명예는 백성 전체의 명예보다 위대하다. 굉장하죠. 이게 그 봉건시대 대다수의 군주들이 가져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들은 그 당시 인민들을, 백성들을 신민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세속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가론을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이 전체주의를 대표한 학자가 토마스 홉스고, 토마스 홉스의 주장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국가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나마 질서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에 만족하고 그 세속의 신인 주권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견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국가 초기 국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드라는 미국 그 사람인데요. 대통령도 하신 분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정부, 큰 정부는 잘못된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우리 코로나 정부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각 정부가 큰 정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방역, 복지, 어떤 뭐 이런 걸 어떤 계기로 정부의 권한이 자꾸 커지고 관료의 어떤 권한이 커지죠. 이게 이제 효율적이기도 하고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어떤 그 좋은 현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나중에 또 논합시다. 개인주의는 요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이제 그 전체주의 국가론 다음에 자유주의 국가론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이제 홉스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것인데,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이걸 동학의 사인 여청과 같은 뜻이라고 보는데, 동학에서는 이 사자가 섬길 사자입니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최저우 동학 그 창시자를 보면요, 자기 몸종을 수양딸로 삼고 또 자기 몸종을 며느리로 삼아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몸종을 며느리로 삼고 딸로 삼을 정도로 사람을 똑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인여천입니다. 홉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람의 개개인이 어떤 국가를 형성했으니까 그 기관이 그 개인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봉건주의 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진정한 정부, 국가의 개념을 확립하는 첫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은 국가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주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장했다. 이게 이제 존 로크는 시민정부론을 주장했는데 미국 건국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건국을 할 때 이 주권자의 어떤 자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 따른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13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미국이 합중국이 아니고 각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워싱턴이나 그 제퍼슨이나 위대한 그 당시 정치가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 합중국이 탄생된 겁니다. 그 미 합중국이 탄생하는 가장 철학적 기초가 이 시민정부론입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철학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그걸 한번 볼까요?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제공한 그 경제학자죠. 아담 스미스가 한번 봅시다. 사회의 부를 정연한다는 목표 아래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자본은 개인이 이기심을 발동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국가의 권위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세속의 신인 국가를 일개 경제 주체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립을 하죠. 이 마르크스주의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 이기심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모든 토지, 자본, 어떤 공공재, 이 모든 우리가 국가가 사용하는 어떤 자본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지 공공의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옳다라고 봐요.
그 이기심이 발동되고 사람의 경제 활동 이윤이 남았을 때 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심을 억누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좀 하라. 이것은 그 도덕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이 세속의 사회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본주의에서는 그 이기심이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럼 한번 봅시다. 중시에서는 그 하느님의 또 하늘의 뜻의 종교적인 윤리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윤리를 거부하고 이 윤리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고 사회적 가치관의 이기심이 발동할 때 가장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세속의 가장 탁월한 어떤 정곡을 찔린 철학이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이 국가라는 기구는 너무 설치지 말고 시장에 맡겨놔라. 그 시장을 이제 보이지 않는 소유라고 그럽니다. 이 시장에 의해서 토지도 어떤 뭐 지하 자원도 광물도 바다에 나오는 어떤 어물이든 모든 어떤 우리의 생산물들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은 공공재를 제공하면 된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철학에 가져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너무 개인한테 맡겼을 때 그럼 도로는 누가 놓고 등대는 누가 세우고 뭐 어떤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죠. 인프라를 누가 시설할 것이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는 국가는 공공재는 너희들이 해라. 국가라는 기구가 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을 강조하지만은 너무 이기심에 기대지 않고 공공의 시설, 또 복지, 방역, 보건, 교육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가가 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최소로 하고 어떤 사회적 자본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철학이 아담 스미스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어떤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경제학자죠. 이분은 국가는 성을 행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일종의 자유방임주의죠. 아까 그 아담 스미스도 아담 스미스의 그 국가는 야경 국가를 그러죠. 국가가 할 일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밤에 도둑 지키는 수준이면 된다. 이게 이제 야경, 밤을 경찰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밀은 이제 똑같은 그게 어떤 논리인데 국가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저지르는 수준에만 머무르면 된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유의 기본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면 의식의 영역, 그 다음에 자신의 교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면 의식의 자유는 말 그대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기의 의식을 어떤 국가가 권력으로 권위로 하지 말은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내면 의식도 구속시켰잖아요. 종교라는 어떤 그걸로.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종교가 모든 의식과 윤리를 좌지우지했고, 동양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조선시대 보면 주자학이, 성리학이 모든 도덕과 윤리를 재단했잖아요. 하늘의 뜻을 빌려서 조선시대 보면 주자학이 모든 서당을 통해서든
또 그 서원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생활과 윤리, 뭐 하다못해 가정 준칙까지도 다 그 간섭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내면적 의식을 지배를 한 것인데, 밀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국가가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고, 국가는 인민의 의식을 자유스럽게 놔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교를 즐기고 자신이 희망한 것을 추구한다.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주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 내 모든 것을 추구하는데 어떤 내 세속적 어떤 추구를 방해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위반되지 않은 한 내가 어떤 세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고, 세 번째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사란가 말 그대로 단결할 수 있는 자유, 모을 수 있는 자유, 이걸 뜻합니다. 이 결사의 자유가 생김으로써 사회라는 게 생겨요. 우리 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 조선에서 우리 역사에서 사회라는 말이 생긴 게 1894년도 구한말쯤입니다. 그 전에는 사회라는 말이 없어요. 사회라는 말은 개인이 뭉쳐서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중세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 인민들은 뭉치면 안 됩니다. 뭉칠 수 있는 것은 양반들 뿐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만들어낸 말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소리였어요. 왜 모가 나면 정을 맞습니까? 돌이 모가 나야 성을 쌓고, 성을 쌓아야 방어를 하고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가 나서 성을 쌓지 말은 거예요, 양반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모이지 마라, 결사하지 말은 거예요. 결사를 하지 않아야 뭉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뭉치면 의견이 나오고, 의견이 나오면 정치적인 표출이 되잖아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사회가 형성 안 되니까 신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은 망할 때까지 신민으로 백성들이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밀이라는 밀이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상당히 선지적인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는 지금도 뭐 양심의 자유, 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결사의 자유는 우리는 지금 당연히 뭐 동호회도 가입을 하고, 무슨 단체에 가입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스포츠 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하지만은, 이 결사의 자유를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도구적 자유 국가론인데, 요건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도구적 국가론을 보면 플로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간단합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인데, 영국이 그 당시 유럽을 보면요,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이 패권이 넘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시대는 로마가
팍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팍스 이제 유니온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스페인 무적함대가 무너지고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무너지고 마지막 영국이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 팍스 이제 유니온 브리튼 시대가 오는데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시절 세계의 어떤 왕국을 건설했을 때도 영국의 뒷골목은 과부와 고아가 흘러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 국민의 3분의 1이 굶주림에 벗어나질 못해요. 늘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3분의 1을 굶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한 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가 연구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부하고 그걸 극복하자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 언뜻 신문 안 보니까 어느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이죠 아마 그 마르크스 연구하신 분이 이제 퇴직을 하니까 그 과목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학부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학부생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마르크스주의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경제학을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학부를 뭐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하고 이기자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어떤 역기능, 어떤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유효한 이상 마르크스주의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를 보면 첫째 국가가 무엇인가 보다는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고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게 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피지배 계급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학적으로 너무 국가의 힘을 많이 실어줬기 때문에 너는 원자가 있다 이런 정도로 아주 그 폄하를 하죠. 하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는 아주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과격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고 그 프랑스 생시모이나 프레몽 같은 학자 또 영국의 오웬 같은 학자들도 마르크스주의를 굉장히 그 지지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보면 몇 년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요. 지난 100년 동안 뭐 학자든 과학자든 예술가든 모든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연 마르크스가 1등입니다. 뭐 모든 과학자 예술가를 다 합쳐서 마르크스가 1등입니다. 그만큼 마르크스주의는 정치학, 경제학, 미학 뭐 마르크스를 보면요 이 영향을 안 끼친 데가 없어요. 교육학, 심리학까지. 그래서 그 마르크스주의를 보면 마르크스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학자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 엥겔스주의라는데 마르크스주의를 따듬고 마르크스를 그 물적 뒷받침을 한 어떤 친구가 엥겔스라는 또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그러고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그 주의를 가지고 국가를
개조하는 데 성공한 첫 번째 인물이 레닌입니다. 소련을 그 짜르 체제죠. 그 황제 체제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짜르를 쫓아내고 마르크스주의를 처음 실험을 해서 성공한 정치가가 레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레닌이 소련에서 마르크스주의로 국가를 통치했죠. 그 레닌주의를 또 본받은 게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리고 또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은 게 그 옆에 베트남이 또 호치민이 그리고 또 동구 여러 나라가 또 레닌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공산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가 한때는 세계의 한 절반을 마르크스주의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자본주의는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이 좀 있죠. 그 나중에 또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래서